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먹히는 브랜드의 비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나와주시는 김영준 작가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네. 전에 저희가 멀티팩터라는 책으로 만났었어요. 네, 그렇죠. 2년 만에 뵙는 네.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예. 경제 경영 칼럼니스트로 굉장히 점점 더 자리를 굳혀가시는 것 같아요. 굳혀 나가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이제는 원래는 제 정체성이 뭐 그렇게 저자로서 경제경영 관련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방송인. 유튜브로 아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연예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14F의 돈슐랭이라는 유튜브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정말 재미난 브랜드들의 이야기들, 근데 경제 경영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신 김영준 작가님께서 옆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저희가 책을 읽고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되게 똑똑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좀 감탄을 했거든요. 네. 재밌게 오시기 쓰려고 전에. 노력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책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먹히는 브랜드의 비밀 이 책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빠르게 발표하고 네. 작가님께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여쭤볼게요. 네.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 책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과 브랜드들의 생존기이자 역사서이다. 시장을 지배한 기업들이 어떤 경쟁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고객을 홀리기 위해 어떤 신박한 마케팅 전략을 써왔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책을 읽다 보면 기업의 마케팅에 넘어가 호갱이 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고로 소비자 후생에도 독특한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 재미와 흥미 위주로 읽어도 좋고,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 호갱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어도 좋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냉정한 시장 논리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읽어도 좋다. 여러모로 재미와 흥미, 유익함을 잘 붙잡은 책이니 읽어보시길 권유한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노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의 내용은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경쟁 상황에서 각 기업과 브랜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성공하는 브랜드에 대한 분석책이 많은데 그 성공이 아무리 커도 과거의 일을 현재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현재에 대입해 보려 하면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에서는 기업과 브랜드의 경쟁 원리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대하는 수많은 브랜드와 상품들이 어떤 경쟁을 거쳐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지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라면, 마트, 생수, 소주 등 우리가 매일 친근하게 대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친구의 대소사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기도 하다. 기업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전략, 행운과 불운, 리더의 자격 등등을 읽어내려가며 마케팅, 경영, 역사, 리더십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잘 썼다. 내가 썼어. 성의 있게 썼다. 야. 항상 성의 있게 쓰지요. 마지막 빠시형님. 네, 저는 두 분이 오늘 훌륭한 설평을 쓰셔서 지겹시겠지만, 네, 제가 첫 직장이 롯데백화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은 또 LG 유통이었었고요. 본의 아니게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유통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단편적 지식들을 이렇게 하나의 궤를 쫙 읽혀서 시줄과 날줄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네. 격자무늬로 아주 딱 채워주셔갖고 제가 그 전까지는 유통회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었는데 네네. 김윤 작가님이 해주신 얘기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먹고 있어요, 제가. 제가 다 일부 다 알았던 척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제가 알차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유통 쪽에 있는 뒷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것들을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마케팅 전략으로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대학생 정도 된 이후에 청년들한테 좀 많이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뭔가 사고방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좀 추천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김영준 작가 만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브랜딩하고 생각하면 나만 잘할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에 지평을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글에서도 썼지만요. 사실
개별 브랜드, 개별 기업에 관해서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고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 개별 기업으로 한정을 하면은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특히나 기업의 내부 이제 정보나 혹은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대표자로부터 정보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요. 보통 경쟁사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경쟁사 얘기하는 건 서로 껄끄럽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접하는 경쟁이라는 건요. 모든 기업들이 경쟁하고 개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쟁을 하는데 경쟁의 본질이라는 건 나 혼자 잘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뭐 100m 달리기에서 나 혼자 뛰어가지고 나의 전 기록을 넘어서는 게 경쟁이 아니고 상대방과 대결을 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가 경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한지에 대해서 절반의 정보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그 산업 내에서 어떻게 엮이고 서로 경쟁을 하는지 그걸 좀 관찰하고 싶었고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쓰려고 네, 해봤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라면 주로 집에 다 쟁여놓은 라면이 다 네. 다르실 텐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맞아 그때 그 막 꼬꼬면이 유행했었지 막 그런 생각들 막 다 나면서 그 하나에 대해서 되게 썰을 풀기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상품 같은 것들이 되게 사례로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 네. 기업들, 만든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많아서 이 썰풀기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다. 맞아. 네, 그럼 우리 라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라면. 제가 어제 라면은 라면 먹고 안 먹는 사람 싶었는데- 없으니까, 그쵸? 제가 어제 라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사실 어제 먹었어. 밤늦게. 무슨 자, 라면 얘기부터.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네. 저는 사실 라면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편인데요. 네, 네. 그 이제 보통 신상으로 나온 건 다 먹어봐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소비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 신상으로 나온 건 다 테스트 해보는 편이고요. 아,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이 뭔가요? 라면 얼리 어댑터지. 맛있는 거. 라면 얼리어부터는 아니고 일단 최근에 이제 먹어봤던 것 중에서는 짜슐랭도 한번 먹어봤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 짜장 라면 하면요. 일단 면을 끓인 다음에 국물을 버린 다음에 그 스프를 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국물을 애초에 적게 한 다음에요. 같이 맞아. 스푼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한 번에 넣고 끓인다고요? 네, 한 번에 넣고 끓여요. 국물 안 버리고? 네, 국물 안 버려요. 아, 진짜요? 그냥 쫄려버리잖아, 그냥. 국물을. 아, 진짜요?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돼요? 이제? 버릴 때 좀 번거로워. 번거롭죠. 위험하고. 손디고 너무 맞아. 번거로워. 네.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되온 건데 굉장히 좀 잘 만든 상품이에요. 이제 요새는 짜파게티였나요? 아무튼 네. 그것도 이제 레시피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농심에서 이제 뭐 출시한 지 좀 몇 년 되겠는데 배홍동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되게 우리가 보통 비빔면 하면 대표적인 게 팔도의 비빔면이잖아요. 네. 팔도의 비빔면이고 팔도의 비빔면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비빔면으로 이제 각자의 비빔면을 도전했지만은 팔도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죠, 사실. 네. 근데 배형동 같은 경우는 농심이 꽤 잘 만들었다고 작정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잘 만든 상품이더라고요. 비빔 소스의 특색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조금 더 이제 팔도 비빔면이 농도가 짙고 매운맛이 좀 더 강하다면은 네. 배홍동 같은 경우는 농도가 조금 묽고요, 신맛하고 단맛이 좀 더 강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업 경쟁 뭐 브랜드 뭐 이런 쪽으로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음식 평론에도 또 일가견이 있어. 이야, 그렇구나. 그런 차이까지 이렇게 다 구분해 네. 가면서 이렇게 또 음식을 그러니까 맛보시는군요. 야. 라면을 쓰신 이유가 이제 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도 비빔면의 선점 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라면의 역사가 정말 나오던데요. 네. 네. 뭐 알다시피 국내 라면 산업에서 원조는 삼양라면이죠. 다 아시다시피요. 삼양라면인데 80년대 이제 농심과 경쟁하면서 결국 농심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내용이고 뭐 여기에 관해서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지파동이죠. 네. 우지파동을 이제 그 고의로 일으켜가지고 네, 네. 점유율을 뒤바꾼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뭐 분들 그렇게 많고요. 뭐 찔렀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잠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데이터를 보여드려도요.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한 분은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 그건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 쪽 자료가 정부 쪽 이제 그 시장 자료까지 다 가져왔었어요. 네. 결국에 거기서 나와준 건 뭐냐? 이미 85년에 농심의 점유율이 이미 사명을 추월한 상태였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보면 전통의 강자잖아요. 네, 삼양라면이 정통의 강자고 네. 사실 어느 산업이나 똑같은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서적이나 경영서적들이 어떻게 하면은 추월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목을 한 건데 근데 그걸 농심이 해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농심이 상품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지금 대표적으로 농심 하면은 알고 계시는 라면들 뭐가 있죠? 신라면. 또 안성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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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너구리 너구리. 이제 너구리 있고 그다음에 뭐 사발면이 있고 네, 뭐 다 있죠. 육개장. 네. 그런 것들이요. 81년부터 해가지고 쭈루루 계속 나왔어요. 그것도 매년마다 히트를 친 거예요. 80년대가 라면 산업에서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라면을 가격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왜냐? 라면은 쌀의 대체품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좀 오래되신 분들이랑 이제 교과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는 쌀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분식 장려 운동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벼도 심고 네. 그렇게 가지고 그런 걸 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요. 밀가루를 옮기기 위해서 삼양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삼양라면을 많이 밀어줬었어요. 왜냐면 그것만큼 쌀의 수요를 대체하기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라면이. 네. 그래서 식량 대체 상품이었기 때문에요. 일부러 가격을 저렴하게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제한이 80년대 들어서 해제가 됩니다. 네. 이때가 어느 때냐? 공정위가 81년에 딱 등장했거든요. 공정위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좀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라면 시장에서도 규제가 풀리고 조금 더 비싼 고급 라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80년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열리면서요. 두 기업 다 상품을 딱 준비합니다. 삼양 측이 먼저 준비한 건요. 예. 삼양라면 골드. 삼양라면 골드. 그때도 골드가 있었어요? 예, 그때 골드를 처음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양라면이 삼양의 대표적인 라면이니까 네네. 이걸 좀 더 고급화하자. 대표 브랜드니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네네.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자기네들의 대표 상품을 좀 더 프리미엄화하는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만 좀 네. 해서. 그래서 뭐 홍합도 넣고 해물 이제 그런 건조 홍합이나 뭐 그런 걸 넣고 해물 맛을 좀 더 살린 라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가격도 100원으로 비싸게 책정했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농심이 출시한 게 82년에 출시한 게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한 마리. 너구리랑 먹어봤어요. 붙었구나. 네. 골드하고. 너구리랑 골드랑 이렇게 붙은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너구리의 판정승이었어요. 왜냐면은 해산물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가공 이제 능력으로는 퀄리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뭐 홍합 같은 거는 모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건조 홍합 만들 때. 네. 막. 예.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반응은 네. 괜찮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단종이 되죠. 한동안 사라지죠. 네. 근데 너구리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지금. 네. 너구리. 그리고 83년에 이제 82년에 너구리 나왔으니까 83년에 안성탕면이 나왔고요. 되게 오래됐구나. 안성탕면이 이제 대박을 치니까 원래 어떤 상품이 대박을 치면요, 그런 소비자 업계에서는 그 상품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제 카피한 상품을 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안성탕면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양 측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탕면, 서울탕면.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이름 가지고 아. 이제 라면을 몇 가지를 출시했었어요. 네네. 견제하기 위해서요. 네네네. 이거 자체를 보면 이거 자체가 또 농심의 판정승이라는 얘기죠. 84년에는 짜파게티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먼저 선빵을 쳤고. 짜파게티도 초대박을 쳤죠. 네. 짜파게티가 초대박을 치니까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짜짜로니였어요. 짜짜로니는 그래도 먹을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짜짜로니는 그 먹을만 해진 건요. 네. 90년대 들어와서 리뉴얼을 하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원래는 완전히 카피캣이었는데 그랬어요? 90년대라서 리뉴얼을 하면서 네. 지금의 액상 소스로 바뀝니다. 맞아요. 아, 그전엔 액상이 아니었어요. 액상이 아니었어요. 너무 건조 재밌다. 소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액상만 먹어봤어요.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아. 그거 자체가 지금 같은 상품이라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네. 기선은 이미 이제 짜파게티에 짜파게티가- 밀린 거죠. 네. 선정을 네, 뺏겼으니까.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86년에 그 유명한 신라면이 나오죠. 신라면. 다 80년대 나왔구나. 네. 이렇게 연타석으로 상품을 계속 성공시키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다 지금도 라면 판매 순위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상품들이에요. 그때도 엄청나게 초대박을 쳤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게 된 거죠.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요. 정부 네. 쪽 발표 자료에서도 예. 당시 라면 시장을 분석하면서 매출에 기반해서 판단했을 때 85년에 이미 농심이 삼양을 추월했다고. 오, 이미. 네.
점유율에서 이미 추월한 걸로 이제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는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요. 네네.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사실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나심 탈렙도 자주 얘기했던 내러티브 오류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알려 할 때 기승전결 혹은 원인, 결과라는 이야기 구조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해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컨텐츠를 접하실 때도 대부분 다 원인, 결과, 기승전결 그쵸.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짜놓은 것에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게 이해하기 쉽다고 받아들이실 거고요. 네. 납득도 되고. 네, 납득이 돼요. 머리가 돼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니까. 근데 네. 이게 교묘한 게요. 네. 그럴듯하게 말만 맞추면요. 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정합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 그게 사실과는 다르더라도요. 다르더라도. 그래서 음모론 같은 경우도 되게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기 쉬운 게 말은 되거든요.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음모론으로 하니까 말은 돼.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실관계를 받아내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니고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찾는데 사실 이제 라면장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터 찾는 게 저는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었어요. 80년대 자기 데이터가 별로 그러니까 없죠. 그걸 어디서 찾아 없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 팩트 체크가 안 되면 굉장히 혼자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네, 괴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진짜 괴로워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삼양라면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만든 국민을 먹여 살린 삼양라면인데 농심이 우지 파동으로 인해서 루머를 네. 만들어서 쳐내리고 그래서 삼양라면을 완전히 이제 가라앉았다. 이제 현재 그 위상을 잃었었다. 그때 이 위상을 그렇게 보면서 농심이 나빴네. 혼자 막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양라면 많이 먹을 거야.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삼양라면 고 전종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확실히 네, 라면을 네, 생산한 거 맞고요. 그런 마음으로 라면기 도입해가지고 라면을 싸게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맞는데 경쟁은 좋은 뜻으로만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경쟁은 되게 냉정한 세계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더라 하더라도 그 뜻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이 정말 좋았는데 좋아서 그걸로 해서 라면 사업을 키운 거 맞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라면 사업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라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서 거의 1위를 다투던 기업이 삼양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기업이 됐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였냐면 우유 사업이었어요. 네. 우유 쪽. 라면을 좀 더 깊게 판 게 아니고. 네. 우유도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던 게 국가 정책하고도 맞았어요. 당시 국가 정책이 어땠느냐? 결국 분식 사업으로 가면 우유 소비도 늘려야 된다. 왜 우유 소비를 늘려야 되냐? 밀가루를 먹으면 서양인들은 밀가루를 먹으면서 우유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거다. 그래서 서양식 문화를 따라해야 우리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게 당시 관료들이나 그런 보고서에도 굉장히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종현 회장님 입장에서는 라면 사업을 우리가 국가에 보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유로 가자. 뭐 논리 구조는 맞죠. 근데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요. 네. 라면 사업하고요. 우유 산업, 그러니까 유제품 산업은요. 완전히 다른 산업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산업이고요. 왜 보통 라면 파는 기업들, 농심이나 뭐 오뚜기나 삼양인 같은 것들이 이제 스낵을 같이 파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네네.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새우깡. 새우깡이죠. 나머지 기업들도 뭐 튀김 과자 튀기는 과자들 되게 과자를 많이 팔죠. 예. 왜 그럴까요? 짱구. 짱구 있죠. 네, 삼양 짱구죠. 왜 그럴까요? 라면 튀기는 거랑 과자 튀기는 거랑 비슷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양념하고. 네, 동일해요. 밀가루로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게? 기름에 튀기는 거니까요. 결국 공정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상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한 건데 네. 우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 유통 구조부터 달라요. 우유는 냉장을 해야죠. 라면이나 스낵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 판매한 그 당시엔 슈퍼마켓으로 했으니까요. 네. 대리점 통해서 유통하고 실온 유통이 가능해요. 박스 안으로 유통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우유를 하려면요. 우유나 유제품을 그냥 냉장 유통이 다 돼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완전히 새로 이제 유통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네네. 유통 인력도 완전히 새로 뽑아야 돼요. 결국 비용이 더블로 발생해요. 기존에 있는 제조 시설과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라면과 스낵과는 달리 우유는 완전히 새로운 파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관령에 삼양 목장 있는 거 알고 가시죠? 네. 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그게 70년대 만든 거예요. 그런 이제 전종윤 회장님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아, 그게 삼양 거예요? 네. 대관령 목장이? 대관령 삼양 목장 있고 거기 보면 입구에 보면 삼양 라면, 삼양 제품들 팝니다. 네, 제품 팝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삼양에서 라면을 팔 때요. 대관령 목장에서 가져온 쇠고기를 이용한 라면이라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았어요. 청정한우를 네. 포함시킨.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팔았었죠. 아무튼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우유 산업까지 간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떠먹는 요구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조는 요플레죠. 네. 요플레보다 3년 일찍 삼양이 제품을 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농심이 켈로그를 들여온 시점보다 몇 년 더 빨리 네. 시리얼을 만들었었어요. 삼양이요? 네. 자체 브랜드로? 네. 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왜냐면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 맛이 없었나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요. 일단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요. 그 시절에. 네. 요플레는 84년에 나왔는데요. 떠먹는 요구르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사실 80년대 내도록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88년에 서울 올림픽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먹는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네. 거예요? 약간 왜냐면- 처음에 먹을 때 상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왜 예전에 90년대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이라면요. 어머니들이 네. 그 가정용 요구르트 제조기 가지고 네. 그 요구르트 만드시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맞아, 분 맞아. 기억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맞아. 제발 좀 상한 하지 냄새 말라고. 네, 제발 좀 집에서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삼양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비슷하긴 했었는데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라면이라는 제품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장을 뚫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삼양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식 행사를 계속했어요. 공원이나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무료 시식 행사 하고 이게 이런 거다. 이게 지금 이제 건조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뭐 꼬불꼬불 하지만은 이게 끓이면은 탕처럼 된다, 국처럼 된다. 근데 우리가 국에 면이 있는 건 좀 익숙하거든요. 국수 그쵸. 같이. 네, 칼국수 국수가 같은 있는 거는 좀 네,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품이구나 하는 거는 그때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은 요거트나 이제 시리얼 같은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심지어 80년대 이제 농심이 켈로그랑 합작해가지고요. 켈로그 상품을 팔기 시작할 때도 초기에는 안 팔렸어요. 정말 안 팔렸어요. 90년대 이후에 그나마 좀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다른 시장을 생으로 개척하려고 했던 셈이죠. 게다가 이미 그 업계에서는 삼양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전통의 서울 우유가 있죠. 그 다음에 남영 유업이 있습니다. 매일 유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또 파스트로 있었잖아요. 완전 각축장이었네. 네. 엄청나게 그 당시 또 80년대 우유 이제 이런 유업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삼양이 이렇게 우리는 보국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덤비기에는 너무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면서 아무리 삼양이 그 당시에 식품 기업 중에 1위라 하더라도요. 네. 한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경쟁 자원의 양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겠죠. 인력도 한정돼 있고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 자본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유업에다 많이 쏟았어요. 왜냐? 라면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키우자. 근데 그렇게 쏟아붓기에는 이미 그쪽 시장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삼양이 경쟁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죠. 반대로 농심은 어떻게 했냐? 원래 농심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20%대에 불과하던 기업이었어요. 60년대는 심지어 삼양에다가 기업을 매각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기업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소고기면이 터지면서 좀 자리를 잡게 됐고 71년에 네. 새우깡이 나오면서 네. 현금 흐름이 제대로 생기기 시작해요. 새우깡 팔아가지고. 네, 새우깡 팔아가지고 살아났구나. 네, 새우깡 팔아가지고 깡덕분에 살아나니까. 깡덕분에. 새우깡이 터지니까 되게 좋은 점은요.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곳에 물건 밀어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그쪽에 뭔가 인센티브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하위 브랜드들은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뭐 아예 1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새우깡이 생기면서 네. 새우깡을 팔면서 라면을 더 무르게 팔았어요. 끼워 팔기. 네. 팔기. 라면도 묶음 같이 판매. 받아달라. 그러면 어. 새우깡 드리겠다. 마치 예전에 그 허니버터 칩 잘 될 때 허니버터 칩 이거 받고 싶으면 이것도 같이 받아달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판매했던 네. 것처럼요. 네.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라면을 팔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제 새우깡으로 번 돈으로 라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 농심의 안성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부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안성 공장에서 스프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R&D 공장이었구나 네. 거기가. R&D 공장도 하고 제품 생산도 하고 하는 네, 거죠. 네. 스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결과가 80년대 그런 신상품들의 연거푸 성공으로 이어졌던 거죠. 농심은 이제 스프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기술 자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스프 맛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신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네네. 그것이 결국에 추월의 발판을 마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면은 스프 맛이야. 스프가 모든 걸 좌우한다. 뭐 면은 사실 크게 차이 있을 거는 없을 거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비슷한 면이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삼양과 농심의 이 대결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네. 삼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제품 개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었던 겁니다. 80년대 삼양이요. 네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삼양이 옛날부터 개발해온 라면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라면 혹은 히트시키는 라면이 뭐가 있을까 하면 삼양 라면 외에 딱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나마 이제 불닭볶음면은 2010년대에 이제 만든 거죠, 사실. 네. 생각보다 신제품을 그렇게까지 많이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네. 삼양 라면 가지고 꾸준히 이어왔던 거죠.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네. 그러네. 원래 한 기업이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도 성공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잘 되려면 신제품을 또 성공시켜야죠. 그래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삼양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80년대 신제품 경쟁에서 농심한테 밀린 거죠. 그것이 점유율 차이로 나타난 거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우지파동이었다. 라는 그게 거죠. 원인이 아니고. 네.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격차가 생긴 예, 거예요. 격차가 생긴 거예요. 이미 점유율 차는 이미 88년에 20%포인트 넘게 벌어지긴 했었지만은 네. 거기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게 또 우지 파동도 참 재밌는 게요. 네. 또 원래 라면에는 우지를 썼던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원래 우지 썼던 건 이유는 그냥 싸서였어요. 옛날에 쌌던 게 그냥 썼던 그러겠죠. 거였어요. 예.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제 팜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팜유가 지금은 되게 뭐 저급한 기름이나 뭐 싼 기름이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식물성 기름이니까 더 몸에 좋은 기름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산패를 막아줍니다. 산패가 좀 덜 돼요. 왜 기름 들어간 건 공기가 닿으면 산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 품질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팜유 같은 경우는 산패가 아무래도 우지보다 덜 되기 때문에 더 그 당시엔 더 좋은 기름으로 대접을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삼양 측에서 팜유로 만든 라면을 만들 때 이름은 건강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 생각을 해도 팜유는 몸에 좋은 기름이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삼양 라면을 바꾸지 못했느냐? 기름을 바꾸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삼양 라면 같은 경우는 오랜 소비자층이 굳건하기 때문에 맛이 네.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 농심도 처음에는 우지로 썼긴 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신제품 연거푸 성공시키니까 그것들은 다 팜유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상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팜유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지 파동이 터졌을 때 대표 상품이 삼양라면밖에 없었던 삼양식품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상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농심은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면 업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요 모든 라면 기업들이 시장의 위축 때문에 좀 고통을 받던 시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야, 이 재밌다. 그러니까 보통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썰 같은 건데 맞아요. 그 농심이 삼양을 무너뜨리려고 이걸 찔렀다, 우지 파동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인터넷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계기가 돼서 농심이 이제 우위에 나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꺾이고 있었다 삼양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썰풀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농심하고 만약에 라면 얘기 나오다가 농심 삼양 이야기 나오면 너 그게 진실이 뭔지 아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썰풀기 좋은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음모 소리 들어가야 돼.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책에 나온 얘기는 네. 아닌데 급질문인데 맥주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오비 맥주요? 맥주에서 아, 화이트가 그렇죠. 되는 그것도 중간에 이제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 그거는 그게 컸죠. 그건 맞나요? 예, 그건 그건 맞습니다. 음모가 아니라 진짜 맞는 거죠? 예, 그게 그냥 결정이 그것 되니까.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오비가 두산 쪽 계열 맥주였잖아요. 압도적인 뭐 매출이었죠. 압도적인 점유율이었고 했는데 그 이제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두산이 식품 사업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두산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대보리 먹고 마시던 거 두산에서 내놓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그렇죠.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국내에 들였던 게 두산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종갓집 김치. 원래 두산에서 이제 만들었던 브랜드였거든요. 네. 근데 페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재를 털어버리고 점점 중공업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구나. 이 뒷표지에 보면 ESG 경영의 시대에도 노이즈 마케팅이 먹히는 이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삼양 라면의 그런 그 초대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국민을 정말 잘 영양적으로 먹이려는 사업들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좀 다른 능력이 더 있었어야 했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ESG 경영이라는 게 뭐 환경을 위한다거나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다거나 그런 뭐 지배 구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ESG 경영이라는 게 좋은 뜻만으로는 힘들겠네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뜻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경쟁에서 이길 만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 뜻이 좋다는 것을 진정성을 누가 알아줍니까? 소비자는 알아준다지만 소비자들도 혼동이 올 때서 이 기업이 정말 진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린워싱 한다고 하더라도요. 불매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전작인 멀티팩터에서도 이야기한 건데 결국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면서 의미도 좋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의미만 좋아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오뚜기 그 회장님과 따님의 그런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 보면서 부녀 관계가 참 좋아 보여. 오뚜기는 좋은 기업 같아. 이렇게 되게 대중들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상품을 좀 더 소비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성이 없진 않아 있죠. 네. 하지만 그것도 상품의 능력이 상품 이 질 자체가 받쳐줄 때이거든요. 오뚜기가 뭐 예전에 안 그랬냐? 그것도 아니고 늘 그래왔어요. 근데 오뚜기의 상품이 받쳐주니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사실 라면 업계에 가장 늦게 뛰어든 기업에 속합니다. 원래 이제 청보이 라면 사업을 인수해서 뛰어든 게 오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에 굉장히 늦었고요. 생각해 보시면요. 2000년대까지 오뚜기 하면 라면에서 대표 상품이 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케첩밖에 생각. 라면은 그냥 오뚜기 라면 아는 건 진라면. 진라면이죠. 그게 진라면은 언제 그냥- 나왔는지는 모르죠. 진라면은 이제 초기 때 완전 이제 오뚜기가 그 처음 라면 산업 진입하면서 내놓은 상품인데 네네. 그건 사실 기본 라면이거든요. 어. 뭐 딱히 기억나는 상품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지금 라면 업계 2위거든요. 오뚜기가요? 네, 오뚜기가 라면 업계 2위입니다. 진라면이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오뚜기에서는. 네, 지금은 진라면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라면이 그렇게 잘 팔리는 라면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뚜기 했을 때 딱히 기억나는 라면은 없어요. 대표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네. 대표 상품이 없어요. 대표 상품 아니에요? 대표 상품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건 기본 라면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잘 팔리는 라면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오뚜기가 어떻게 뒤에 들어왔으면서도 네. 크게 기억나는 대표 상품 없이 어떻게 지금 2위를 차지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네.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농심의 이미지가 좀 내려가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 90년대 경쟁을 하면서 오뚜기가 빙그레 그다음에 팔도를 추월했거든요. 추월한 계기가 보면요. 팔도는 원래 이제 팔도가 한국 야쿠르트잖아요. 한국 야쿠르트 하면은 어떤 분들이 상품 판매하시죠? 그 주변에 이렇게 야쿠르트 판매하시는 네, 방판- 프레시 매니저 네. 하시죠. 원래 라면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진짜요? 네. 라면을 방판하듯이 이렇게 팔았대요. 네. 너무 예전엔 그렇게 신기했어요. 팔았어요. 네. 예전엔 그렇게 팔았는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소매 유통으로 옮겨온 게 그렇게 팔기에는 라면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라면 판매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파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소매 유통을 옮기게 돼요. 네. 근데 소매 유통을 아예 처음부터 뚫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겠죠. 그래서 한동안 좀 팔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빙그레는 아까 말씀드린 삼양하고 정반대예요. 원래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고 이제 유제품 만들던 기업인데 라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 심지어 삼양은요, 라면 사업에서 1위 기업이고 워낙에 돈을 잘 벌던 기업이었으니까 그런 유제품 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빙그레는 원래부터가 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늘 손실이 발생하고 적자 발생하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크게 벌여야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거죠. 그게 누적돼서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라면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거였죠. 그 빈 자리를 오뚜기가 대표 상품은 없었지만요. 네. 후발 주자들 중에서는 체급은 가장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 일단 오뚜기의 경쟁 전략이 뭐 아시다시피 케첩, 후추, 카레 이런 거 되게 큰 상품은 없는데요. 자잘한 상품들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면서 수익을 챙기는 기업이에요. 양념계에서는 완전히 뭐 거의 그렇죠. 압도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양념계에는 거의 뭐 네. 1위 기업이죠. 올인원 아니에요, 그 올인원. 자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실 라면이라는 상품도요. 결국에는 그 면을 하고 그 저기 스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미료의 배합이잖아요. 그 조미료 자체가 사실 오뚜기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고요. 깨소금, 등기름, 참기름. 네. 뭐. 그리고 조미료를 유통하는 유통 라인은요. 라면 유통과 똑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프라인. 네. 그러니까 계속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고. 네, 확장하기 되게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체급 자체가 경쟁 기업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90년대 이미 경쟁사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삼양하고 2위, 3위를 다투는 기업이 된 거예요. 체급 하나로. 벌써부터. 네. 야.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체급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후발 주자에서 추월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네네. 생각보다 아이디어보다도 체급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0년대 들어서 제품을 싹 리뉴얼하기 시작합니다. 진라면이 그때부터 좀 맛이 괜찮았다는 평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 그전엔 별로였어요? 그전에는 너무 일반적인 맛이었는데 일반적인 맛이었고 너무 밋밋하다. 왜냐면 신라면이 이제 매운 라면의 시대를 개척한 이후로 사람들의 입맛은 매운맛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진라면은 조금 밋밋하다라는 평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진라면이 이제 꽤 이제 먹을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결정적으로 싸게 팔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신라면보다 훨씬 신라면도 훨씬 쌌잖아요. 그리고 아마 소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라면 그리고 오뚜기는 라면 가격 안 올리는 걸로 많이 이제 소비자들 맞아요. 어필했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LG 유통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슈퍼마켓 하는데 엔드메대라고 있어요. 진열대 보면 끝에 있죠. 진열. 보통 이제 본 매대가 있고 맨 끝에가 진열 메인 매대들인데 그때 오뚜기에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엔드메대에다가 진라면을 진열해주면은 몇 박스씩 공짜로 준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많이 팔면은 식품 담당한테 인센티브를 현찰을 줬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저거 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면이랑 삼양라면 뒤로 다 밀려버리고 어차피 신라면은 저 구석도에 갖다 놔도 팔려.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쌓아놓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5개 하면은 하나씩 붙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밴드에 그런 것들도 많이 맞아, 줬고 5+1 왜냐면 이렇게. 공짜로 몇 박스 주니까 하나씩 네. 붙여가지고 99년도에 그거 했던 기억이 나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진라면은 순한 맛, 매운 맛 막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좀 라면 시작할 때 순한 맛으로 애들이 좀 잘 먹더라고요. 작가님은 그런 기업에게도 이런 전략 그런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뭐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불러주시면 나가요. 네. 되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업가 막 경쟁에 너무 빠져서 생각할 때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유익한 책이다.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저희가 라면 얘기 들었는데 지금 한 시간이 됐어. 한 시간이 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지 라면 얘기. 그러게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을 텐데. 솔직히 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매운맛을 우리는 선호하게 됐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어떤 거를 지금 주로 먹나? 그건 왜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걸 다 하려면 제가 한 8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네. 유튜브 영상에 1980년대 삼양라면 그 디자인이랑 막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찾아봐서 시대에 맞게 이미지 좀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것도 패키지 디자인도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런 네. 것도.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이런 얘기들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또 알려준 책이 네. 있고요. 아, 라면 너무 재밌다. 네,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주제들이 라면이 끝이 아니야. 라면 갖고 2시간 떠들게 생겼어 지금. 입에서도 라면 네. 갑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이 라면은 충분히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어. 일부에서는 좀 라면, 삼양과 이제 농심이라는 기업, 오뚜기라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 뭐 2부에서는 책에 담겨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잠깐 얘기했지만 유업, 남양유업 이 얘기도 좀 담겨 있고, 뭐 생수나 소주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먹히는 브랜드의 비밀, 김영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브랜드들의 경쟁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정말 라면 얘기, 라면. 우리 일상에서 주식품처럼 먹는 라면 얘기들을 좀 주로 했는데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예요, 생수. 생수. 아, 이걸 보면서 아, 내가 호갱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아, 이거를 굳이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생수 산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가 되게 궁금해요. 그냥 물이라는 건 그냥 수돗물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생수를 사 먹기 시작했을까? 이 물이라는 걸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그때 수원역인가?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수원역 광장에. 근데 신기하게 보리차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 보리차. 어떤 큰 통에다가 시원한 보리차. 맞아. 그래서 여름에 그걸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왜 사 먹어?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건 보리차잖아. 근데 생수는 맹물이잖아요. 맞아. 이걸 왜 사 먹지? 어떻게 사 먹게 됐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는요. 근대였죠. 근대 유럽에서 귀족들이 온천을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천을 가는 네, 거예요. 온천 그 당시에 온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온천 가면 뭐 반신욕. 예, 반신욕하면서 뭐 관절염이 치료되고 뭐 네. 신경통이 뭐 가라앉고 유황 온천 무슨 그런 거 온천.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 유럽 귀족들도 그런 온천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 유럽 귀족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도요. 네. 온천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결국 자기 영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사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온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음. 그래서 온천의 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의 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천의 물을 가져와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지금 흔히 온천 가서는 이제 반신욕하고 들어가서 이제 몸 지지고 이럴 때 온천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대에서는 온천물을 마셨다. 그렇게 지금도 온천물 뭐 그냥 마시는 곳들 있잖아요. 이거 온천물 마시려고 하는 네, 곳들 뭐 있어요. 지하 그래요? 심층수 무슨 네, 수 맞아요. 무슨 아, 수 진짜? 뭐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미네랄을 많이 담겼다 마시면 뭐 몸에 좋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온천에서 물을 판매하는 일까지 같이 했던 거죠. 아. 온천이 휴양지로도 이제 운영이 되지만은 물을 네. 판매하는 공간으로 네, 된 네. 거죠. 이게 최초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생수 브랜드들은요. 네. 대부분 그런 온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페리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예.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출발한 온천 지역에서 출발한 이제 브랜드고요. 네. 뭐 독일계 이거 탄산수 브랜드들도 많고 이탈리아계 탄산수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다 온천입니다, 다. 진짜 너무 제가 좀 즐겨 마시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 페리에 같은 건 이제 탄산이 들어간 생수잖아요. 네, 그 온천수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유럽 지역은 이제 석회수가 이제 바다 보니까 네. 탄산이 많이 녹아 있죠. 아, 그냥 그 물을 퍼다 담아서 판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을 퍼다 담아서 판 거고요. 아이씨, 대동강물 팔듯 봉이 김선달 같은 기업들이네.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물이 약으로도 쓰였으니까요. 아. 17세기, 네네. 18세기, 18세기 이럴 때는 물이 약으로도 쓰이고 네. 뭐 그걸로도 처방을 많이 했으니까요. 현대 의학이란 개념 자체가요. 19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 현대 의학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러면 처방을 할 때 온천수를 마시면 몸이 괜찮아집니다. 이런 식의 처방도 있었다는 거죠? 네, 아예 의사가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온천을? 페리에 같은 경우와요. 대표적으로 루이 페리에라는 의사가 운영하던 온천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페리에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루이 페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와. 사진 찾아봐야지. 그렇게 온천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되게 좀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물 자체에 이렇게 탄산이 있는 거고 저는 물을 먼저 뜨고 거기다 탄산을 강제로 넣는 줄 알았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요즘엔 그렇게 네, 하기도 요즘엔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거기에 있는 그 페리에는 원래 탄산수였다. 네, 페리엔 탄산수였고, 그다음에 에비앙은 탄산수는 아니지만 역시 똑같이 온천에서 이제 온천 휴양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었고요. 물이었어요? 예, 그 물이었고요. 알프스 산맥의 그런. 네, 알프스 산맥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들 물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영구소리 녹음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페리에 같은 경우는 뭐 카이사르가 이제 그 휴양지로 머물렀다 뭐 이런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물이 다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안 팔리니까. 네, 그런 게 없으면 안 팔리니까요. 물이잖아요. 이 물은 뭐가 특별하죠?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유럽 귀족들이 마시는 물이었기 때문에 약으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이런 점에서 뭐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약수여 먹어 약수여.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너도 나도 마시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 네. 결국에는 스토리로 만들어야죠. 스토리로 막아야죠. 그러면 그 에비앙이 그 생수 중에서는 되게 비싼 편이잖아요. 비싸죠. 걔가 그러면 스토리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수입물이 비싼 이유는요. 네. 운송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회사에서 차지해요. 배회해야 된. 물 건너오느라. 물 건너 말 그대로 물이 물을 건너오느라 비싸지는 거예요. 물의 질은 큰 차이가 없고. 뭐 물의 질은요. 뭐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물마다 미네랄 함유량에 따라서 미묘하게 질감의 차이가 있죠.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삼다수의 맛과 네. 아리수의 맛과 예. 그다음에 다른 생수 브랜드의 맛과 그다음에 그런 페리의 맛, 에비앙의 맛 다 다르거든요. 질감이 달라요. 조금씩 질감이 달라요. 약간 에비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끌거린다는 느낌이 좀 있죠. 유질감이란 게 있죠. 그래서 진짜 소믈리에처럼 물도 이렇게 감별하시고 또 막 권해주시고 이런 분도 또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있죠. 기사에서 본 적이 아니 있는 것 그 같아요. 소녀시대 티파니인가? 네, 제가 맞아요. 무슨 물 맛을 짤방에서 다 봤는데, 가린다고. 그거 다 구분해요? 물을 한 8개 갖다 놓고 뭐 에비앙이니 페리엔이 3대주 다 구별해 먹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절대미가. 정말 신기한 미각이다. 게 네. 저는 물 맛은 물 맛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에비앙이 맛있다고 에비앙을 찾아요 계속. 어우, 비싼 걸 샀네요. 비싼 그러니까 왜 아들. 하필 그 비싼 거를? 그래갖고 막 생수를 이렇게 딱 여러 개를 이렇게 놓으면 에비앙을 들고 와서 마시는 거예요. 야, 딴 거 마시면 안 돼 그랬더니 이게 맛있대. 그러니까 이게 물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아니, 비싸서 혹시 가격을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물을 마시면서 뭔가 저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게 맛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게 뭐 함유된 미네랄의 양?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인 건가요? 아무래도 물을 퍼는 취수원의 지역마다 뭐 환경이 다르고 거기 안에 물에 들어가는 미네랄의 함유량도 달라지니까 맞아. 물의 질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물이 더 나한테 맞다, 다르다 느끼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물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연장을 하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에게 주로 소비가 됐었죠. 네네. 보통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할 때 유럽에서 맥주 얘기할 때 유럽에서는 뭐 마실 물이 부족해서 맥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네. 틀린 얘기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당시 유럽 지역에서도 취수원은 따로 있었고요. 취수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물을 이제 퍼내고 마셔왔으니까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들어서는요 이미 여러 가지 투과 시설을 통한 이제 정수 시설까지 이미 갖추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19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요. 전염병이 발생한 걸 어떻게 알게 됐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취수원이 같은 데서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맥주를 마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물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예. 네. 물을 그렇게 마셨는데 보통 그렇게 뭐 강물이나 지하수를 마시는 거는요 서민들, 평민들이 하는 거였고 귀족들은 물을 사 마시는 거였죠. 생수 사 마시듯 네. 온천수를 사 마셨다. 네, 온천수를 사 마시고 그런 이제 생수 브랜드를 사 마시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생수가 테이블 워터라는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네. 테이블 워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시는 물 이렇게 여러분들 지체 높으신 분들이 마시는 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많이 어필을 했어요. 예. 모든 생수 브랜드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기록상으로도 와인이나 음료 외에도 물이 하나의 음료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상류 계급에서는요.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음료였다. 네, 음료처럼 이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도 막 뭐 이렇게 물을 공급받고 네. 페리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많이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됐던 거죠. 그것이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유럽에서 이게 어떻게 대중화됐냐? 대중화된 계기도 이제 재밌는데, 예를 들어 앞에 이제 얘기했던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위한 물이라고 이제 아이를 이제 막 가지기 시작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위한 물. 여러분들 아이를 위하면 여러분들 아이 위해서 특별한 물을 마셔야 된다. 미네랄이 많이 든 건강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면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도 뭐 그랬고요. 1.5배까지 허용이야. 네. 그냥. 돈을 막 아낌없이 쓰게 된 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난 좀 더 특별한 물을 먹어야 돼. 우리 아이식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런 식으로 생수가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페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 건너가면서도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원래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원래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돗물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죠. 네. 정수 시설 다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물을 사 마신 걸로 바꾼 게 페리어였거든요. 미국에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 광고를 아주 대대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때리면서 네네. 뭔가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물, 고급스러운 물, 네. 그리고 운동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귀족스럽고 네. 귀족들의 실제 페리어도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 뚜르드 프랑스라 가지고 사이클인데 굉장히 네. 인기가 네. 높은 스포츠예요. 네. 거기에 물을 후원하면서 마치 지금 스포츠 음료 후원하듯이 예. 운동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물을 페리어를 마시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럼 운동하고 열심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은 저걸 마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똑같은 거를 미국에서 전개했어요. 그 당시 미국도 그 당시 이제 70년대 미국도 조깅이 이제 붐이 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이키 운동화가 막 팔려나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걸 타고 이제 운동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 위해서 당신은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죠. 잘 엮었네. 네. 그리고 운때도 좀 맞았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선 이제 나라들하고 이제 선진국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신 페놀 유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돗물 오염 사건이 몇 번 터졌어요. 맞아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수에 대한 유통을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왜 금지했냐면요.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게 하면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발생한다. 좀 어이없게 들리지 않나요? 그냥 들었을 때는 공정한 느낌이 들어. 되면 여건 되면 사 먹고 뭐 안 되면 못 먹는 건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도 물과 계속 공기는 그래도 좀 똑같았으니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가? 빈부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해는 되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근대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물을 사 먹고 네네. 평민들은 수돗물을 먹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치긴 될 것처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헌재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법이 폐지가 됐고요. 아, 그래서 생수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는 생수 업체들이 뭐 미군 기지에다 판매를 하고 미군에 판매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면서 네. 생수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너무 편리한 거를 좀 추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리수를 보리차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데 현재도 먹어도 되는데 좀 뭐 정수기를 다 산다거나 안 되면 또 그냥 정수기 그 월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생수를 사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뭐 아리수는 일단 정수 자란물 맞습니다. 굉장히 정수 자란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돗물의 안정성은 미국에서도 이 나라에 가면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이제 얘기했을 정도예요. 네. 정수 시절 괜찮게 돼 있고 잘 발달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물을 사 먹으러 가죠. 네. 정수 시절이나 그런 환경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돗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수가 좀 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대중화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냥 수돗물 먹어도 되는데 굳이 물을 돈 내고 사 먹어?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생수 시장이 확장이 된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장이 성장해왔고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수돗물을 점점 믿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수돗물 자체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물입니다. 신뢰도가 되게 높은 물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은 사람들 수돗물 먹으려면은 불안감 있죠. 배관이 오래됐어. 맞아. 녹물 나온다. 녹물 나온다. 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필터를 거치면은 그냥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필터를 거친 물도 사람들은 뭔가 좀 꺼림직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끓이면 돼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물은 정수를 난 다음에 끓이면 무조건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시는데 오질 가셔도 통하는 기본적인 네. 생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필터 거친 후에 끓이면 되는데 네. 그것도 못 믿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라면을 생수로 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생수까지는 아니고 정수기 물을 써요. 정수기 물도 뭐 괜찮죠. 이게 뭐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은 정수한 물을 끓여서 마시면 되니까 그건 안전한 물이에요. 네네. 생수로 네. 끓인다는 건 그만큼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수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생수 보급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못 믿겠다. 생수업체들의 음모 아니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열을 이것도 퍼뜨려서. 네,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 아니었나. 수돗물은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알게 모르게 심어주고 네. 그렇게 생수를 이렇게 팔아먹기 시작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지금 네. 생수 1등이 어디죠? 국내 삼다수죠. 생수 1등은 삼다수죠. 농심이지. 다 농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아, 농심 지금은 광동입니다. 광동이요? 네. 오. 지금 광동이에요. 원래 그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제 거기 개발권 가지고 그렇죠. 유통을 처음에 농심한테 맡겨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되고 나서 계약이 끝나고 나서 현재는 광동으로 넘어간 상태죠.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강물을 어떻게 팔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정말 해외 여행 갔을 때 보면은 탄산 먹을래, 수돗물 먹을래 물어보면은 괜히 수돗물 먹겠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오히려 와 귀족들이 탄산을 먹었구나 이러면 나는 유럽 여행 가면 더 탄산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들은 스토리가 진짜 크게 작용을 하고 구매에도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삼다수가 국내에서 잘 팔리게 된 것도 사실 이런 스토리텔링의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 생수 브랜드들 있잖아요.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비앙 같은 경우도 알프스의 빙하가 자연의 네. 필터링 수십 년의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내려온 물이라는 그리고 스토리를 부자들의 물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프리미엄 물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 필터링이 돼서 된 물. 삼다수를 보시면요, 똑같이 해요. 제주도의 화산암을 거쳐서 정수되고 몇십 년 되도록 정수된 물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삼다수가 사실 굉장히 생수업계에서 늦게 등장한 물이에요. 97년인가 98년에 등장한 걸로 아는데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당시에는요 삼다수가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제 물장사라는 표현을 해줬나요? 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봤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선두주자를 뚫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주도의 자연을 거친 자연의 필터링을 통한 깨끗한 물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른 물보다 좀 비싸죠. 네. 왜 비싸겠어요? 해상 운송으로 실어와야 되거든요. 네. 다른 지역 물은 그냥 트럭으로 실어오면 돼요. 왜냐면 대륙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땅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거긴 배로 실어오니까 비용이 좀 더 들죠. 근데 그게 더 뭔가 더 깨끗하고 좋은 물 같아요. 가격이 높으니까. 되게 착각이야.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착각을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소비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원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잘 알지 못할 때 대리 지표로 이제 뭔가 쓰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격. 가격이 비싼 걸 보니 저건 품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맞아요. 가격이 싼 걸 보니 저거는 품질을 좀 신뢰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 있죠. 초반에 물에서도 똑같이 작용했습니다. 물에서 똑같이 작용했죠. 그런 효과가 있었던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라인의 가격 효과까지 더해져서 현재 지금 국내 물 시장의 국내 생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외 다른 생수 업계들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생수 업계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표지에 라벨에 빙하 그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 그려져 있다든가 산 모양 있고. 네, 그러니까 심해에서 끌어올린 청정수 막 이런 거라든가 산, 빙하, 깨끗한 자연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해요. 왜냐면 그게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물이구나.
근데 수돗물은 언제든지 수도꼭지 돌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대단치 않아 보여요. 그냥 필터를 거쳐서 우리 녹슨 배관을 통해 나오는 물이야. 그러니까 신뢰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리수여서 그래서 아리까리한. 아리수도 막 캐릭터도 만들고 좀 여기 책에는 이제 아리수가 만약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인식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스토리텔링을 했다면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한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한참 막 아리수는 깨끗합니다 이런 캠페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그렇게 그 아리수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맞아. 벨 누르고 이제 뭐 나왔습니다 가지고 수돗물 마시는 거 하긴 그랬던 했었거든요. 거 기억, 맞아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게 기업- 마케팅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뭐 기업처럼 할 수가 없죠. 네. 공공기관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그 정도로 쏟아부을 수도 없고 공공기관이니까 뛰어난 마케팅 인력이 갈 수도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죠. 수돗물이 생수와 경쟁하려 하느냐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게 되게 생수업계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차용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지로 생수를 소비하죠.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환경을 파괴 많이 하는 게 네. 생수거든요. 페트병이거든요. 페트병 생산할 때 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네. 뭐 에비앙이나 이런 해외 쪽 생수를 국내에 실으면 그거 자체로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죠. 해양 쓰레기도 많이 해양 쓰레기 제일 원인 중에 하나도 페트병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패션 업계에서도 페트병을 활용해서 옷을 만든다는 그런 것까지 나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자연을 소비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방법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물의 소비 방법은 수돗물 필터를 통해서 정수를 하면 되는 것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생수를 소비하는 걸로 자연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래서 텀블러를 네, 또 계속 사잖아요. 저는 작은 실천으로 에비앙 물을 아들한테 싸줘서 오리지널을 마시고 나면 거기다가 정수물을 채워줘. 모르고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물 맛을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방송 아들 안 봅니까? 네, 뭐 저희 아들은 아직 안 볼 테니까 뭐 나중에 뭐 성인 돼서 보든지 말든지. 아무튼 되게 물 얘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고 되게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배경들이 있고 어떻게 생수 산업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도 뭐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산업을 좀 바라보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보죠. 물과 좀 관련된 이번엔 좀 알코올이 들어간 물, 알코올이 들어간 물 얘기를 네. 한 가지만 더 소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주 얘기, 소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네. 이게 소주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좀 규제가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좀 대표적인 사례로 이 소주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또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소주가 시작됐고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혼돈의 도가니에서 또 우뚝 솟은 기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소주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탁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우리 전통적인 술이라고 하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맹물에다가 알코올 탄 게 술이랍시고 나와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소주가 탄생한 건가요?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소주는 저기 이제 희석식 소주라 하죠. 보통 참이슬 이런 것들요. 네, 처음처럼 뭐 네. 참이슬 뭐 이런 처음처럼 참이슬 이런 것들은 희석식 소주라는데 네. 원래 일단 소주 자체가요. 보통 쌀로 담그잖아요. 쌀로 네. 담갔을 때 밑에 아래에 딱 가라앉아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탁주라 얘기하죠. 네. 탁에 된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탁하고 위에 있는 건 맑기 때문에 그걸 청주라 얘기합니다. 음. 보통 소주는 두 가지를 증류해서 만들어요. 다른 모든 전 세계 술은 비슷합니다. 일단 밑술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밑술을 증류해서 만든 술과 다르게 발효해서 만든 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메가를 쪄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홉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네. 그래서 홉을 넣지 않고 메가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걸 증류시키면은 위스키. 위스키가 되죠. 마찬가지로 또 포도로 만든 밑술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와인이지만 그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증류시키면 브랜디가 되고 이런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술도 쌀로 가지고 술을 만들었을 때 밑술이 되는 거는 이제 맑은 건 청주고 이제 이걸 그 위에부터 떠내가지고 청주를 떠내고 밑에 남은 건 탁주,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맑은 술 가지고 증류를 시키면은 소주가 됩니다.
이게 전통 소주예요. 안동 소주 같은 안동 것들요. 소주. 엄청 독하잖아요. 40도 넘어가네. 예, 40도 넘은 거 엄청 독하잖아요. 40도가 넘어요 안동수. 48도야. 도수가 좀 제품별로 도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40도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마시는 소주는 뭐 16점 몇 많이 도? 낮죠. 뭐 그렇죠. 15도, 16도 뭐 이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초의 소주는 그렇게 도수가 높았다가 왜 이렇게 점점 희석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주류 시장이라죠. 주류 시장이 열리게 된 거는 네. 일제 강점기부터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만 그냥 만들던 가전 주류였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 들어서면서부터 술 시장이 개방됐고요. 일단 다양한 술들이 쏟아져 나왔고 네. 기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록에 보면요. 술을 엄청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아, 엄청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아. 지금 왜 우리가 독주하면 중국 술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요. 중국 술은 오히려 밍밍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국 게 더 세다. 예, 우리나라 게 더 세다. 조선의 술이 더 강하다. 아, 네. 오히려 청나라 때 이제 사람들이 조선 술은 너무 독하다라고 어.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주를 좋아하고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술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개항을 통해서 들어왔었고요. 예. 그 개항이 되면서 술 시장이 생기니까 양조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네. 판매를 위한 양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소주 업체들이 몇 군데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도 사실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등장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때 수많은 곳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 그 소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발전을 하다가 예. 해방 이후에 또 아까 라면 얘기에서 했다시피 예. 쌀이 부족한 상황이 이르렀잖아요. 쌀이 부족하다. 밥 먹을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으로 먹을 쌀도 부족한데 그걸 술로 만든다? 아, 용납할 수 없는 너무 일이죠. 사치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이제 개정하면서 쌀로 만드는 주류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해 버립니다. 네, 네. 한마디로 갑자기 상황이 사업 뒤바뀌는- 접어야 되는 네, 거네. 접어야 되는 막걸리 거죠. 청주 다 죽어. 네.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밀가루로 해서 만드니까 밀막걸리라잖아요. 예전에 밀막걸리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쌀막걸리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대체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청주는 대체가 안 되죠. 소주는 더더욱더 대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정이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알코올을 극한으로 정제한 그 액기스를 물에 타서 만드는 방식으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술 자체는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처음 도입된 거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쌀로 만든 술을 증류한 것보다는 향이나 맛의 측면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싸기 때문에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로도 이게 맛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쌀로 만든 진짜 이제 그 전통 소주를 좀 섞어가지고 향을 네. 좀 살렸던 거죠. 근데 그 주정이라는 거는 쌀로 안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당분이거든요. 네, 네. 당분이 있는 거면 뭐든지 다 알코올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쌀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당분이 다 있잖아요. 포도당이 예. 이제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는 뭘로 썼냐면요. 사탕수수 찌꺼기. 그걸로 주정을 설탕 만들었다. 이제 제거하고 남은 거 보통 당밀이라 네네. 얘기하죠. 당밀 같은 걸로 이제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당밀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고구마로도 썼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타피오카예요. 그게 80년대부터 해가지고 7, 80년대부터 타피오카로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 타피오카는 워낙에 저렴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뭐 발효를 시킨 다음에 증류를 해서 극도로 이제 증류를 하면요 95도 이상의 정말 알코올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주정이라거든요. 네. 그 주정을 물에 희석해서 예. 하는 거죠. 주정을 물에 희석했기 때문에 사실 향은 강하지 않고요. 네. 향이 거의 없죠. 예. 소주 같은 경우는요. 향이 거의 없고 맛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증류주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맛이 되게 있잖아요. 맞아요. 맛도 있고 향도 깊고 있고요. 막, 네, 있잖아요. 다른 증류주들은 다 그런데 소주 같은 게 그런 경우 없죠. 왜냐면 타피오카를 극도로 정제해서 정말 맑은 주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물을 타는 방식으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본격화된 게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네, 네, 당시 네. 쌀이 부족했으니까요. 그걸 개정을 통해서 희석식 소주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증류식 소주는 뒤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게 사막소주라는 곳입니다. 사막 소주. 네,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 세대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사막이 원래 어떤 회사냐?
전라남도 쪽에 이제 기반을 두던 이제 그런 양조장이었고요. 양조 기업이었고요. 예. 원래 사막이 뭐로 유명하냐면 청주로 유명했어요. 지금 청주하면은 백화수보, 보회, 사막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사막이 제일 유명했고요. 아, 그래요. 그 사막이 주정 공장도 운영을 했었어요. 주정 만드는 생산 공장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뒤바뀐 걸 보고 이때다. 원래 소주도 만들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시장이 뒤바뀐 걸 보고 재빠르게 서울로 진출해가지고요. 예. 희석식 소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통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뭐 지금처럼 뭐 물류 운송이 되게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양조장은 자기 지역에서만 술을 팔던 곳이었어요. 근데 사막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서서 시장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에 수도권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미 청주 때문에요. 네. 사막이라는 브랜드를 다 알고 있었고 믿을 만한 브랜드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브랜드 파워를 신상품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소주로. 그래서 60년대까지 사막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국내 전체 소주 업계에서 1위라고 할 만큼요. 진로도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요. 정말 혼란의 시기에 과감한 투자와 빠른 행동을 통해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예. 먼저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뒤집죠. 네. 근데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되게 생소한 기업이라서 어떻게 뒤집혔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예. 70년대 초반에 사막에서 납세 필증 위조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술은요, 각 나라에서 주세를 많이 매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병뚜껑에 아예 이제 그 납세 필증이 이제 따로 박아놓는데 그 당시엔 납세 필증이라 가지고 띠지를 둘러놨어요. 아마 위스키나 이런 거 사 먹으신 분들은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그 주류 회사에서 미리 이제 대량으로 이제 그 세금을 내고 그 납세 필증을 받아온 다음에 그걸 병에 부착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위조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라로. 네, 가라로 위조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번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걸려- 이때 당시에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왜냐면은 사막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예. 인기 있는 브랜드가 갑자기 이렇게 사건 한 번으로 몰락을 해버리니까 네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모론이 돌았던 거죠. 마치 우지파동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음모론이 돌았던 것처럼요. 예. 근데 실제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였냐면요. 납세 필증 위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 게 아니고요. 네. 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납세 필증 위조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세금을 내기가 좀 버거웠던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60년대 말에 사막을 운영하던 김상도 회장이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네.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요. 네. 근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 기업들은요, 뭐 외상거래나 이제 그런 어음거래가 너무 활발했고요. 특히나 주류업계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기 때문에요. 예. 뭔가 조금이라도 뭐 안 맞으면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되게 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영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네. 그 공백을 메꿔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부인에게 이제 경영권을 위임하긴 했는데요. 네.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저 갑자기 네, 그 갑자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네,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네. 다 하겠어요. 그리고 임원들 사이에서 횡령 이런 게 많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그걸 감독하고 관리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업력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경영도 꼬이기 시작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회사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뭔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회사라면 지금의 현대 기업이라면 현대 거대 기업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스타트업에 가까운 형태였잖아요. 스타트업 대표가 갑자기 한 몇 년간 자리를 비운다 생각해서 그 스타트업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고 예. 결국 그거를 세금을 낼 돈도 없어지니까 납세 필증 위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공백을요 진로가 정말 절묘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두꺼비. 네, 두꺼비 전설의 두꺼비를 판매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막이 무너지면서 그 빈자리를 네. 진로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뭐 마케팅을 했던 아니면 가격적으로 뭐 할인을 했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뭔가 진로가 획기적으로 뭐 달려들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때가. 진로는 그 당시에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 봐서도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었어요. 국내 최초의 CM송을 만들었던 것도 진로였어요. 그래요? 카툰 광고도 최초였고 CM송을 쓴 것도 최초였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네. 애들이 막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술광고를. 네, 진로 사가로도 쓰였고요. 예. 근데 찾아봐야겠다. 너 무슨 노래인지 너무 궁금해. 네. 네. 어떻게 보면 내 중독성 있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걸 방식을 되게 잘했고 그 당시에는 경품 행사가 용인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경품 행사를 또 진로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술 사서 병뚜껑이 뭐, 뭐 네, 병뚜껑 하면은 뭐 황금 두꺼비 주고 차 주고 와. 70년대 자동차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소주 한 병을 샀는데 네. 포르쉐를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준다는 느낌이겠네 거의. 그렇죠. 저 같으면 엄청난 사재기에서 뚜껑 다 열었겠어. 그런 식으로 산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렇겠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죠. 네. 그걸 누구보다 잘했어요, 진로가.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보면 그 진로 소주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다니요. 많아요? 여전히 점유율은 이제 1위죠. 술을 잘 안 마셔서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몰라. 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마시나요? 진로 소주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라는 게요. 한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요. 네. 거기에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젊은 시절 때 소비한 브랜드를 계속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노래도 계속 듣고. 노래도 네. 그렇잖아요. 보통 노래를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 나이가 뭐 몇 살이냐 몇 살부터냐라는 게 기사로도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뭐 30살 때부터인가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소비 품목도 비슷해요. 내가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상품을 소비한다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아이씨 내가 해보지 않은 걸 도전하는 건 그거는 에너지가 소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익숙하고 편한 걸 소비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소비해본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사 먹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진로의 소주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점유율이 딱 고착화된 거예요. 네. 사람들은 소주 하면은 대부분 다 진로를 줄로 사 먹지 다른 소주는 잘 안 사 먹어요. 애초에 다른 지방에서 소주를 사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참이슬이나 뭐 처음처럼 뭐 이런 거는 그게 진로 브랜드? 참이슬이 진로야. 참이슬이 진로예요? 삼진의 이슬로. 진로잖아. 삼진의 이슬로. 참이슬이 진로구나. 네. 지금 알았네. 근데 그럼 원소주는 아. 뭐가 달라서 요즘 잘 팔려요? 달라요? 박재범이 네. 만든 원소주가 요즘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없어 못 팔지. 이게 예전과 달리 희석식 소주보다 전통 소주를 증류식 소주를 많이 찾는 걸로 좀 더 시장이 바뀌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새로운 경험을 원하게 돼 있으니까요. 전통주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박재범 씨가 들어오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이게 그쵸. 좀 힙한 문화다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소주인데 아니, 소주에 관심이 없어도요. 박재범 씨가 파는 소주라면 궁금해서 사보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그 주조 과정부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소주를 먹었을 때 너무 그냥 알코올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정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맛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소주를 꼭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다른가? 네. 그러니까 좀 더 전통의 좀 더 깊은 맛과 향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증류식 소주 자체가요. 그 배경이 되는 밑술을 증류해서 하는 건데 그 밑술의 재료의 향과 맛이 조금 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고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희석식 소주는 주정 자체가 워낙에 쌉니다. 싼 거를 이제 희석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싸게 된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알코올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가 된 거예요. 물에 타면 먹은 거랑 원액이랑 다른 그 차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어쨌든 희석식 소주가 주인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는 그럼 박재범 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통 증류하는 방식의 그런 소주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박재범 씨의 효과가 박재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이게 라벨 자체도 굉장히 좀 힙하고. 네. 네. 제가 앞서도 얘기해 드렸지만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어지간하면 도전하지 잘 않으려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박재범 씨가 딱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확 낮춘 거예요. 박재범 씨가 판매하는 거, 박재범 씨가 만들고 직접 이제 제조에 관여하는 소주라면은 믿고 사볼 만하게 궁금하니까요. 힙합 소주인가? 그러니까 힙소주.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에도 맞는 거고 이제 네네. 하다 보니까 소비 허들이 낮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수는 왜 점점 낮아지나요? 이것도 많은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그게 증류식 소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렇긴 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물을 조금 더 타면은 이제 도수를 조금 더 낮추면은 그만큼 더 많은 소주를 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소주로 하면요 주로 남자들이 소비하는 거였잖아요. 남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80년대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도 소주의 주요 소비자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성들은 독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여성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독주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술을 원하는 경향성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도수를 점점 더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일 먹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출근도 걱정하고 운동도 걱정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네, 그렇죠. 건강도 챙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낮은 술, 조금 더 마시기 편한 술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도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순한 맛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한 맛으로 가게 된 계기 자체도요, 되게 네. 재밌습니다. 규제 때문이에요. 무슨 규제가 있었길래? 진로가 수도권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네. 우리나라 수요 시장에서 가장 파이가 큰 곳을 차지했으니까 예. 가장 영향력이 강해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역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서 네네.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일정 이상 판매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도주 네. 그런 규제인데 그것 때문에 타 지역의 술이 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 소주들은 그런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부산의 한라산 시원소주. 한라산도 그렇고 시원소주도 그렇고 뭐 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한동안 굉장히 길게 유지됐어요. 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뭐 도수 좀 높은 소주 기억하시는 분들은 소주는 한동? 25도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25도가 자도주 규제 이전에 이제 딱 잡힌 거였어요. 아. 진로가 이제 그 25도 술로 표준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도주 규제가 펼쳐지면서 사실상 각 지역의 술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주요 양조장들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지역에 그 양조장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딱히 무언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뭔가 또 이걸 상품을 또 더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하겠어요? 그냥 놔둬도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서 자도주 이제 규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 경쟁이 된 상황이 온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역 소주들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진로가 워낙에 덩치가 세니까. 커졌으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또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덩치가 더 전부 다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있으면 진로에게 잡아먹히겠다. 변화를 줘야죠. 도수를 먼저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군요. 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도수를 점점 더 낮추기 시작했고요. 네. 시원이 등장하는 계기도 자체도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시원 소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23도짜리 소주를 출시했거든요. 네. 그게 너무너무 잘 팔린 거예요. 부산 지역에서. 어. 그걸 보고 진로에서 네.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만 산이란 소주를 출시했어요. 어. 그걸 전국적으로 출시하진 않았죠. 처음에는. 네. 왜냐? 참이슬 점유율을 갉아먹을까 싶어서. 어. 근데 시원이 너무 잘 되고 지역 양조장들이 도수를 낮춘 술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네. 진로도 도수를 낮추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참이슬 프레시. 네, 프레시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23도 내려가고 21도 내려가고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제가 풀리면서 네. 강원도 쪽에 이제 경월 소주를 인수한 곳이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이었어요. 네. 두산이 그래가지고 출시한 게 그린 소주였죠. 처음에 출시한 게 그린 소주. 네. 처음으로 진로에 대적할 만한 전국구 브랜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셈이었어요. 그게 더 나중에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게 처음처럼이죠. 그게 처음처럼이 된 예. 거예요? 아. 드디어 진로에게 경쟁자가 생긴 거였어요. 두산이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잘 키웠죠. 잘 네. 키웠는데 결국 그것도 중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롯데주류에 매각하게 되고요. 그랬구나. 매각을 네. 한 거구나. 매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서로 이제 그 저도주 경쟁을 붙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15도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거기서 더 낮추지는 않나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맛이 없어지나? 취해야 술이지. 일정 도수 이상 있어야 이제 소주 맛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마 더 낮추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더 이상 낮추려면 감미를 넣어야 되거든요. 감미를 넣고 좀 다른 맛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재밌게도요. 2010년대로 들어서 지역 이제 양조 브랜드들이요. 네. 또 소주에 새로운 시도를 가하기 시작했죠. 순하리라든가 뭐 이제 뭐 거기다 블루베리나 넣는 뭐 민트 맛 술도 나오고 소주 나오고 맞아. 그런 식으로 꽐라만시. 네. 꽐라만시. 새로 이제 2차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자유화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거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마 2000년대 대학가 쪽에 술집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때 당시 과일 소주를 판매했었거든요. 맞아. 과일 이제 그즙 같은 거를 레몬 소주에 소주. 넣어서 네, 이제 맞아요. 판매하고 하는데 애플주, 뭐 오렌지주 뭐 많았지. 그걸 이제는 아예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맞아요.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몽 소주 네. 이런 거 나오고. 자몽 소주 네. 나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김영준 작가님 또 분석하고 계속 나올수록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진로가 이제 하이트 진로의 소속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하이트에 인수됐잖아요. 인수된 것 자체도 사실 진로 그룹이 부실로 인해서 결국 하이트에 인수된 거거든요. 부도가 나면서. 네. 부도가 난 계기도 저는 사실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때문에. 네. 규제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더 이상 상품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마케팅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예. 그러면 그래서 소주 대신 다른 산업 부분에 이제 관심을 많이 들였는데 그 당시 이제 진로 회장님께서 다른 산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셨죠. 뭐 했어요, 거기는? 첫 번째로 이제 맥주 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80년대부터 맥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맥주를 해야겠다 네. 해서 나온 게 카스였어요. 근데 카스는 그 당시 지금은 엄청 잘 팔리지만은 네. 그 당시엔 더럽게 안 팔렸습니다. 그래요? 네. 오. 왜냐면은 오비가 오비가 있었으니까요. 오나. 오비가 오비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맥주 산업도요. 그 맥주 산업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라면과 되게 비슷한 게요. 네. 정말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공장 장치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설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영업사원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정말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카스가 제대로 팔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손실이 났던 거죠.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도 되게 많이 진출했었는데 결국 유통산업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시설과 건물,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많이 필요하고요. 인력 운용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비용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처음에는 진로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거기에 꽂는 걸로 그리고 이제 차입금 땡겨오는 걸로 차용증 써주는 걸 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부도가 났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하이트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로를 가지고 망하기 쉽지 않는데 진로를 가지고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이런 것도 근데 참 참- 재밌다. 네. 경쟁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네. 이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 넓히세요. CEO들이. 근데 그때 좀 신중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잘 되면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면 어떤 산업이든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지나버리면은 아무리 그 기업이 잘났더라도 사이클을 넘어설 수 없어요.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같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려버리면요. 결국엔 거기서 비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서 제대로 이제 그 사업을 키워내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기업의 경영진 또는 의사결정자가 좀 되게 인사이트도 좀 많아야 되고 또 상품 좋아야지. 개발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때도 좋아야 되고 운도 맞아야 되고 참 되게 힘든 직업이야. 힘든 위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만 살아남는 기업이 된다. 근데 김영준님 책을 읽어야 한다. 네. 그래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네, 좀 이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기업인 분들도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이 책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게, 이거 쓰느라고 진짜 힘드셨겠다. 법까지 다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찾아야 되고, 기업이 또 한두 개도 아니고, 브랜드도 한두 개가 아니고, 경쟁 기업까지 다 분석해보고, 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굉장한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되게 많은 다양한 기업들 얘기가 또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네.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I will survive.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그래서 네.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